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현명한 이타주의자. 지은이는 슈테판 클라인. 1965년 독일 뮌헨에서 태어났다.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데어 슈피겔에서 과학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1998년 게오르크 폰 홀츠브링크 학술 저널리즘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학술상을 받았다.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의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에는 타인의 행복도 포함된다고 추정했다. 현대의 경험주의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을 들어준다.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고 더 성공하며 심지어 더 건강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슈바이처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낼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타주의자들이 실제로 더 잘 살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퍼주는 사람은 남는 것이 적을 테니까. 언뜻 보기엔 시간과 돈, 힘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 더 이익일 것 같다. 자연만 보아도 다들 제 입속 차리기에 바쁘다. 사람도 동물도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한다. 가진 자는 득세하고 못 가진 자는 망한다. 나는 이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공생은 정글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규칙에 따라 유지된다. 핵심은 이기주의자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잘 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타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타주의자가 훨씬 앞서간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 국가들에서 중증 우울증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번지고 있다. 불과 10년 만에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졌다.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면 우울증은 여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될 것이며 남성의 경우는 심장순환계 장애에 이어 2번째로 위험한 질병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충격적인 예측이 가족, 친구, 동료와의 유대관계가 해체되고 무엇보다도 개인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분명한 건 타인을 위한 노력이 병적인 슬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정황상 우리의 조상은 가장 똑똑한 원숭이가 되기 전에 먼저 가장 친절한 원숭이가 되었을 것 같다. 우리의 지능은 우리의 나눔 정신 덕분인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도 무작정 주지는 않는다. 공정함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욕망 중 하나이며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공정함이 사라진 공동체는 조만간 멸망한다. 미래는 이타주의자의 것이다. 지난 몇십 년간 행동연구 분야에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자기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모든 학문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며 이타주의란 망상에 불과하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호모사피엔스는 지구를 지배하여 전 세계를 아우르는 조직들을 결성했다. 개미, 벌, 말벌, 흰개미는 개체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대집단이 놀라울 정도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한 마리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힘없는 존재지만 이들 공동체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 열대지방의 동물 생물량 절반이 흰개미로 추정된다. 이 사회적 곤충을 모두 합친 무게가 열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사는 다른 모든 동물의 무게와 맞먹는다는 소리다. 인간 종조차 그 정도의 차원에는 못 미친다. 70억 명이 채 안 되는 인간의 무게는 나머지 척추동물 모두를 합친 무게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조직들을 결성했다. 협동이라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성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 이익만 쫓는다면 이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모든 행동에는 비용이 들고 반대로 수익이 나기도 한다.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누가 수익을 취했는지의 문제에서 한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는지 이타적으로 행동했는지가 곧바로 드러난다. 이기주의자는 타인이 지불한 수익을 취한다. 도둑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다. 반대로 이타주의자는 타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일에 자신이 비용을 지불한다. 학술적 정의에 따르면 타인을 위해 아주 사소한 이익을 포기하기만 해도 이미 이타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혹은 정의 같은 추상적 원칙을 위해서도 불이익을 감수한다. 우리의 일상엔 작건 크건 엄청나게 많은 이타적 행동들이 숨어 있다.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은 하루에 착한 일 한 번을 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몇 번씩 선행을 결심한다. 진화론은 이타주의를 일체 거부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최강의 논리를 제공한다. 전쟁터에서 항상 자원하여 앞장을 서는 용감한 전사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죽는다. 이렇게 몇 세대가 지나면 이타주의자는 멸종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희생 유전자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세상에는 여전히 다윈을 들먹이며 만인은 언제나 자신의 복리만 생각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탐욕은 진화의 핵심 사상이다. 찰스 다윈은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지 못했다. 우리의 공생을 이해하려면 왜 우리가 가족 외의 사람들과 자원을 나누어 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 생물학자들은 가족 내의 이타주의 문제만 붙들고 늘어졌다. 그들은 가족 외부의 희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거래일 뿐이라고, 자신의 이익을 조금 더 교활하게 추구하는 위장일 뿐이라고 말이다. 1976년에 나온 이기적 유전자로 리처드 도킨스는 사회생물학자 중 가장 유명 인사가 되었다. 훗날 격렬한 종교 비판가로도 나섰던 도킨스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생존 기계다. 즉,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다. 비글호를 타고 항해할 당시에도 찰스 다윈은 순수 이기적인 인간 본성과는 맞지 않는 사건들을 많이 기록했다. 짐승 같은 첫인상의 원주민들에게도 정의감이 있었다. 1834년 2월 작은 카누 한 척이 비글호로 다가왔다. 나는 한 남자에게 큰 못을 주었다. 정말 값진 선물이었지만 대가를 원한다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당장 물고기 2마리를 집어 창끝에 끼워서는 나에게로 내밀었다. 원주민끼리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카누에게 주려는 물건이 다른 카누 옆에 떨어지자 주워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 원주민들의 행동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정의감을 배웠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푸에고섬 주민들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살았다. 그럼 그들의 도덕은 어디서 온 것일까? 다윈은 이 질문을 반평생 동안이나 고민했다. 비글호 항해를 마친 지 4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그 문제를 거론했으니 말이다. 만년에 출간한 인간의 유래에서 그는 이 문제에 여러 장을 할애했다. 그리고 진화의 과정에서 정신력과 선호도가 신체 구조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대담한 주장을 펼쳤다. 특히 정신력이 고도로 발달한 인간 같은 생명체의 경우 이런 본능은 불가피하게도 타고난 정의감과 도덕심으로 발전한다. 타고난 협력의 성향이 인간들에게 이따금 이타적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1903년에 태어난 존 폰 노이만은 그의 세대가 낳은 가장 명석한 두뇌였다. 1928년 폰 노이만이 인간관계에 대해 연구하기 전에는 다툼의 주요 원인이 열정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적 유혹이나 부부싸움 같이 겉보기엔 감정적인 것 같은 사건들에도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이 폰 노이만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폰 노이만은 인생을 게임으로 해석했다. 그 게임에서 버티고 싶으면 최고의 수를 찾아내야 한다. 장기나 포커처럼 상대의 생각을 한 수 앞서갈 필요가 있다. 결정을 내릴 때 상대의 가능한 다음 수를 계산하는 사람만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최적이란 자신을 위한 최고를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게임 이론은 인간의 공생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적용 가능하기에 주목을 받았다. 사회학자는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와야 되는지, 왜 공익은 그렇게 홀대받기 쉬운지를 설명한다. 경제학자들은 게임 이론을 통해 왜 직원들은 더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며 회사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지를 밝힌다. 생물학자는 자연의 투쟁과 공생을 조사한다. 이렇게 게임 이론은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모든 학문을 두루 이해하는 데 제격이다. 존 폰 노이만은 정치에도 끔찍한 족적을 남겼다. 1930년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원자폭탄 제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1950년 워싱턴 정부에 소련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강요했다. 어차피 핵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시작하는 편이 우세하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폭격을 하지 않았고 왜 세계는 핵전쟁을 모면했을까? 그 대답은 부다페스트 출신의 그 수학자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지만 그 진리가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들 중에는 천재 수학자 존 내시도 포함된다. 할리우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정신분열증을 앓았지만 마침내 1994년 노벨상을 받았다. 내시는 모든 전략적 문제는 어떤 경기자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해결책이 최소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벽한 이기주의자들조차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엑솔로드가
1980년대 초 실시한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가상의 이기주의자들을 짝을 지어 게임을 시켰다. 여러 명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장기를 두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부른다. 라운드마다 프로그램들은 협력이냐 대립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둘이 협력하면 각자 3점씩 딴다. 둘이 대립하면 각기 1점밖에 못 딴다. 상대방이 충직하게 협력을 선택하지만 자신은 배신을 택한 선수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회는 리그전으로 한 팀이 두세 차례 경기를 한 후 짝을 바꾸었고 마지막에 최고점을 딴 프로그램이 이겼다. 이 경기에서 이길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 항상 협력만 선택하는 건 금지다. 진실한 사람은 가차없이 이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미일관 배신을 선택하는 쪽이 더 전망이 밝아 보인다. 하지만 배신자가 많은 점수를 얻는 건 상대가 그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자기도 배신을 선택하기 전까지만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결과는 협력을 원하는 상대와는 협력하지만 약삭빠른 인간에게는 이용당하지 않는 프로그램에게 돌아간다. 엑솔로드는 대규모 시합을 열었다. 63개 프로그램이 참여했고 대부분이 극도로 교활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tit-for-tat, 즉 내가 나한테 하는 대로 나도 너한테 한다 라는 간단한 이름의 방법에 패하고 말았다. 이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협력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결정을 따라하기만 하는 방법이다. 상대 역시 협력을 선택하면 tit-for-tat은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고 두 사람은 협력의 대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상대가 배신을 선택할 경우 tit-for-tat 역시 당장 대결 국면으로 돌입한다. tit-for-tat은 상대의 수만 따라함으로 절대 상대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왕도는 상대보다 더 많이 원치 않는 것에, 상대보다 더 교활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 같다. tit-for-tat은 절대 대결로 시작하지 않는다. 파트너가 악의를 보일 때에만 그에 맞는 대응을 한다. 하지만 상대가 협력의 장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조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대의 실수를 즉각 용서한다. 그리하여 엑솔로드는 똑똑한 이기주의자는 관용적이고 마음씨가 착하며 아량이 넓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추가 실험을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은 절대 불패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대가 한 번 배신할 때는 참았다가 두 번 배신하면 그때 역습을 가하는 전략이 성적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오해로 가득하다. 엄격한 tit-for-tat은 선의의 수를 잘못하여 악의의 수로 해석하자마자 곧바로 역습을 가한다. 이에 파트너가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둘은 장기간 파괴적 갈등에 휩싸인다. 우리에겐 주변 사람들의 선의도 악의도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안테나가 있다. 우리의 이성은 쉬지 않고 타인의 신빙성을 캐묻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인간의 뇌는 추상적 논리적 사고에 특히 적합한 구조는 아니지만 속임수를 감지하는 데에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차가운 계산꾼이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진화생물학자 로버트 트리버스는 이 전략에 호혜적 이타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근본적으로 거래를 노린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행을 베풀면 내일 너한테 득을 볼 것이다.
따라서 호혜적 이타주의는 자신의 베풀미, 보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클 때에만 유익하다. 남을 믿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도자.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해선 이미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대가가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고 대가가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 매 순간 엄격히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이다. 물론 경제학자들도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인간의 진짜 본성이라고 믿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도 경제학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허수아비와 대적할 만한 적당한 인간의 이미지가 없다. 게임 이론에 충실한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최대 이익만 추구하면 자신도 타인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자신의 최대 이익만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 호혜적 이타주의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 원칙으로는 절대 인간의 협력과 상호 배려를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인간이 항상 자기 이익만 챙겼다면 우리의 조상은 힘든 시절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혜적 이타주의와 가족 부양 이외의 또 다른 지침이 인간의 공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통적 게임 이론의 바깥 범주에 있는 그 지침은 바로 신뢰다. 신뢰를 통해 인간은 내가 나한테 하는 대로 나도 너한테 한다 라는 순수 이성의 규칙을 뛰어넘는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훗날 그가 감사의 마음을 표할 것이라 희망을 품지만 상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벌을 내릴 수도 없다. 믿는 자는 자신을 내던진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신뢰의 나날이다. 이베이에서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려는 대학생은 상대가 쓸만한 컴퓨터를 붙여주기를 고대하며 자기 처지로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다. 그런데 개인 판매자는 상품을 보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2주 만에 고장이 나도 대학생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독일에서만 이베이를 통해 한 달 사이에 1억 개 이상의 물품이 판매된다. 심지어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믿는다. 남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20년 전부터 우리는 핵 스핀 단층 촬영 장치 덕분에 느끼고 생각할 때의 뇌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인류학자 제임스 릴링은 36명의 여성에게 죄수의 딜레마를 실험하고 그들의 뇌를 관찰했다. 두 피실험자가 항상 서로를 신뢰하여 연대감을 보일 때는 좋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었다. 협력하면 행복하다. 피실험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 신뢰는 기분을 좋게 해준다. 우리는 우리를 속인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한 사람을 더 잘 기억한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 각 선택이 어떤 이득을 가져올지 정확히 고민한 후 수익이 가장 높은 쪽을 선택한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하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며 또 대부분의 경우 얼른 고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결과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조롱한다. 게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봐도 역시 인간은 다른 인간을 이기는 것에서 충족감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경쟁을 추구하는 건 경쟁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협력을 위해서다.
타인과 함께한 성공이 혼자 혹은 타인을 배신한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선사한다. 인간은 원칙적으로 남을 신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아무나 신뢰하지는 않는다. 두 사람의 신뢰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얻기 위해 케빈 맥케이브는 신뢰 게임을 고안했다. 신뢰 게임은 간단하다. 실험 리더가 첫 경기자에게 일정 액수의 돈을 주면 그는 그중 얼마를 두 번째 경기자에게 줄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실험 리더는 두 번째 경기자에게 받은 금액의 2배를 다시 지급한다. 받는 쪽은 다시 자신의 수익 중 얼마만큼을 첫 번째 경기자에게 되돌려 줄지 알아서 결정한다. 근본적으로 신뢰 게임은 작동 원리가 죄수의 딜레마와 동일하다. 경기자들이 협력하면 둘 다 이익이다. 두 번째가 첫 번째를 배신하면 자신은 더 큰 수익을 거두지만 상대는 그만큼 손실을 입는다. 둘이 서로를 배신하면 둘 다 얻는 것이 없다. 게임 이론의 논리를 따른다면 정답은 완벽한 배신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맥케이브가 주는 쪽의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들에게 각기 $10씩을 주자 이들은 평균 $5 16센트를 잘 모르는 게임 상대에게 주었다. 심지어 $10를 전부 준 사람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들 대부분은 실망했다. 신뢰 게임에선 인색한 사람들이 많았다. 심사숙고한 두 번째 경기자가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금액이 적었다. 되돌려준 금액은 평균 $4 66센트였다. 하지만 함께한 실험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받은 쪽이 돌려주는 금액이 늘어났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고민도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기분을 고려해 넉넉히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다음번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줄 것이다. 상대가 화를 내는 건 싫다. 받는 쪽은 주는 쪽이 갑자기 액수를 줄이면 평소와 달리 많은 금액을 돌려준다. 갑자기 액수를 줄였다는 건 불만스럽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대부분은 그런 달래기 작전이 통한다. 주는 쪽은 다시 받는 쪽을 신뢰하고 액수를 높인다. 상대를 신뢰하는 경기자들은 불신하는 이들보다 빨리 결정을 내렸고 뇌도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감시도 유익하지만 신뢰는 더 좋은 것이다. 긴장을 푼 경기자들에게선 보다 긴밀한 인간관계를 조절하는 대뇌 중앙의 숨은 부위가 강하게 활동했다. 사람들이 자식이나 애인을 쳐다볼 때 신호를 보내는 부위다. 신뢰는 유익하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놀라운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교육학자 로저 고더드는 친구를 신뢰하는 대학생의 시험 성적이 더 좋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남을 못 믿는 학생들은 믿을 곳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다. 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일부는 국민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7개국 국민에게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노르웨이 국민은 61%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페루 국민은 5.5%에 불과했다. 독일은 35%가 채 안 되어 중간 정도 순이었다. 사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인정사정 없는 치부가 아니라 신뢰다. 보통 국민들이 서로의 선의를 신뢰하는 국가의 국민 경제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 수치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말에 국민 100명당 7명만 더 동의해도 그 국가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1%가 올라간다. 1970년에서 1992년까지는 통했던 공식이다. 서로를 믿으면 서로가 장사를 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가 더 늘고 결국엔 모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경제 데이터들조차 경제학자들의 기존 사고를 무너뜨린다. 인간은 매 순간 최고의 이득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 손해도 감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자기 이익 추구 방법은 자신의 이익을 잠시 미루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두뇌 연구가들은 거울 뉴런의 발견을 유전자 DNA 발견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실제 그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을 완전히 뒤엎었다. 공감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사회지능은 이성보다는 정서적으로 상대의 처지가 되어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현상들에 일조하는 것이 바로 거울 뉴런이다. 우리가 상대의 감정에 전염되도록, 상대의 감정에 이입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에게 공감하도록 배려한다. 공감이 없다면 인간의 협력과 애정과 도움은 상상할 수 없다. 협력과 신뢰 역시 공감 위에 쌓이는 것이다. 공감은 절대로 힘들여 습득해야 하는 복잡한 능력이 아니다. 공감은 자동적으로 발달한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숨을 참으려면 힘이 드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마음의 동요 없이 지켜보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신발끈을 묶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모방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학습이야말로 타인의 행동과 자기 행동의 인식을 동시에 담당하는 거울 뉴런의 능력이다. 인간에게는 원숭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뉴런 세포가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세포가 없으면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다. 침팬지의 경우 돌을 망치로 활용해 호두를 깰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한다. 하지만 3살짜리 어린아이는 불과 몇 분 만에 호두를 깰 수 있다. 거울 뉴런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도 존재한다. 덕분에 우리는 귀로 들은 소리나 단어를 힘들이지 않고도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거나 유행가를 흥얼거리면 금방 따라하게 되듯 미소도 전염성이 강하다. 감정은 몸을 거쳐 전달되기 때문에 모방에서 공감까지 가는 길은 직선도로다. 놀랍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몸짓을 관찰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며 상대의 감정까지 배우게 된다고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화가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각 인물의 동작은 동경, 조롱, 분노, 공감 등 그의 정신 상태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예술은 훌륭하지 않다. 그림이 경악, 공포, 저주, 슬픔, 눈물, 한탄, 혹은 기쁨, 쾌락, 웃음과 그 비슷한 상태를 그린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정신이 온몸을 자극하여
그 자신이 그림 속 인물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믿을 만큼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감정 전염의 유익함은 금방 밝혀진다. 한 동물이 공포에 질린 동료의 비명소리를 듣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생을 마감하는 참사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아이가 뜨거운 화덕에 손을 댔다가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보고 스스로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면 같은 일을 절대 따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전염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아무리 똑똑한 피조물도 타인의 감정을 나눌 수 없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먼저 자신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자기 입장을 아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다. 아기나 대부분의 동물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인간 아기나 동물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지는 거울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기나 동물의 이마에 눈치 못 채게 색깔 스티커를 붙이고 거울 앞에 앉힌다. 깜짝 놀라 이마의 스티커를 만지면 그건 거울의 영상이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증거다. 18개월 이전의 아기는 다른 아기를 보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지만 18개월이 지나면 거울을 보며 얼굴에 붙은 스티커를 떼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의 거울 모습에 반응한 아이들만이 또래 친구가 밥을 먹다가 플라스틱 숟가락이 부러지거나 인형이 망가지면 친구를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 남을 도운 모든 아기는 거울 테스트에서 자기를 알아보았고 자기 얼굴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친구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런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당황했다. 사실 인간은 가장 사랑이 넘치는 생명체다. 먼 친척, 친구, 동료까지 아끼고 배려하며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먼 나라의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기부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인간이 인색하고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공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로 너그러운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적다. 감정은 우리의 모든 결정 뒤에 숨은 추진력이다. 정말 가기 싫은 치과에 예약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충치가 심해져 이를 빼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염세주의자들은 인간이 타고난 이기주의자이므로 교육과 체벌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관주의자들은 반대로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인데 나쁜 사회에 물이 들어 타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립의 역사는 길지만 영국 계몽주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와 제네바 철학자 장자크 루소만큼 양쪽 입장의 전곡을 찌른 사람도 없다. 17세기 영국 내전을 직접 겪은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존에 목숨을 걸고 생존이 걸린 일이면 타인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법망을 벗어난 삶은 고독하고 궁색하며 추악하고 짐승 같고 단명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인간이 타고나지 못한 것, 즉 공감과 나눔 정신을 가르치는 국가에 복종하는 길이다. 반면 낙관적인 루소는 고귀한 야만인의 관념을 유행시켰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공감은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말이다. 그럼에도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고 타락한 건 사회가 썩었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공생의 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개혁으로 인간을 개선하고자 했던 모든 이상주의자가 루소를 거론했던 것도 다 이런 그의 주장 때문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볼 땐 홉스도 루소도 정답이 아니다. 아이들은 두 얼굴의 존재다. 어릴 땐 무조건 쌈박질로 해결하려는 쌈딱이다. 친구의 장난감 하나를 뺐는데도 물고 뜯고 밟고 훔친다.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마음씨 착하고 따뜻한 천사가 앉아있다. 어린아이는 타인이 도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적극적으로 돕는다.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이 자동으로 걷고 말을 하듯 자동적으로 남을 돕는다. 이런 관찰은 우리의 사회적 본성이 훈련으로 습득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이 점에서는 루소가 홉스보다 한 발 앞섰다. 남을 돕는 마음은 타고나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인간을 망치는 것이 사회라는 루소의 주장은 틀렸다. 오히려 함께 살기 때문에 인간은 공감과 나눔을 배울 수 있다. 조화로운 공생은 행복을 선사하고 나아가 건강도 선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신경학자 존 올먼은 원숭이 역시 수컷이 암컷보다 빨리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암컷이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종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남미의 티티 원숭이는 수컷이 육아를 담당하는 희귀 영장류다. 암컷은 젖만 주면 그뿐이다. 이 원숭이 수컷들은 암컷보다 생존 비율이 20%나 더 높다.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에 사는 큰 긴팔 원숭이는 암수가 힘을 합하여 자식을 기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새끼들의 애착이 엄마보다 더 강하다. 따라서 수컷의 생존 기간이 암컷보다 9% 더 길다. 이렇듯 긴밀한 인간관계는 기대 수명을 높인다.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한 장기 실험도 동일한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6,500명 이상을 조사했더니 연령대를 초월하여 긴밀한 인간관계가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여주었다. 놀란 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모두 비슷한 결과에 도달했다. 흔히 인간관계가 좋으면 친구들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대 수명을 높인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느냐다. 이 놀라운 결론은 세 차례의 대규모 실험 결과와도 일치한다. 1200명의 스페인 노인들, 400명과 1500명의 미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먼저 피실험자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친척이나 친구, 이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도움과 위로를 받는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얼마나 남을 돕는지 자세하게 물었다. 그리고 5년 후 설문 대상자들의 사망률을 비교했다. 보살피는 사람이 많을수록 5년 후에도 살아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처음의 건강 상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같은 건강 상태의 노인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노인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 이타적 행동의 비용과 수익은 정확한 계산이 힘들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으면 겉보기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는 쪽이 훨씬 득이 많다. 뻐꾸기알을 키운 가짜 어미가 남의 새끼를 알아봤다면 제 새끼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었을 텐데도 뻐꾸기는 지난 몇백만 년 동안 무사히 살아남았다. 다른 새들이 뻐꾸기의 사기 행각을 막으려면 먹이를 달라고 벌린 주둥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대가가 너무 컸을 것이다.
차라리 기생생물을 용인하고 그를 위해 때론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 더 성공적인 전략인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항상 손익 계산을 하면 남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인간은 관계의 결산을 미리 예상하기에는 너무 속내를 알 수 없는 존재다. 더구나 인간의 공생은 선의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봐도 인간은 극도로 서로에게 의존한다. 사회 조직이 복잡할수록 협력의 성패가 중요하다. 갈등을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는 유인원도 수컷의 서열은 신체적 힘보다는 동맹을 맺는 능력에 달렸다.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이 진화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빠르고 쉽게 타인과 협력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결정의 도우미의 다름 아니다. 감정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친절과 온순, 봉사정신 같은 성격적 특성들이 탄생한 이유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진화의 경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 큰 뇌를 갖게 된 이유는 다른 동물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나누고 협력하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그러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세상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타인처럼 느껴야 한다. 이타심이 비로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3살짜리 어린아이와 다 자란 침팬지, 오랑우탄에게 지능 검사를 실시했더니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특정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침팬지가 성인 인간을 뛰어넘기도 한다. 그런데 단 하나, 사회 지능만큼은 어린아이들이 침팬지와 오랑우탄을 능가했다.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풀지 못한 문제를 인간 아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풀 수 있는 건 오로지 이들이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살짜리 아기의 뇌 무게는 침팬지의 뇌 무게보다 2배 더 무겁다. 하지만 아기는 모든 면에서 침팬지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와 학습 면에서만 침팬지를 능가한다. 인류는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수가 적었다. 분자 고고학의 최근 연구 결과로는 10만 명을 넘기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유전자는 엄청나게 유사하다. 가장 멀리 떨어져 살았던 두 부족인 에스키모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서조차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었던 건 약 4만 년 전 신석기 시대에 예리한 돌칼을 제작하는 신기술이 탄생하며 인구 폭발이 일어난 이후였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집단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모든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했다. 다른 가족보다 잘 뭉치는 가족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반대로 각자가 자기 이속부터 챙기는 집단은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미국의 인류학자 세라 블래퍼 허디의 가설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의 사회지능은 공동 육아를 통해 형성되었다. 거의 모든 원숭이가 어미 혼자 육아를 책임지는 데 반해 인간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평균적으로 엄마가 아이와 관련된 일의 절반만 떠맡는다. 나머지는 아빠나 조부모, 다른 친척들, 친구나 이웃, 전문 교육가와 외부인들이 나누어 맡는다.
공동 육아의 장점은 명확하다. 엄마가 아기를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 자신과 아기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아를 거들면서 아기도 바뀐다는 것이 허디의 주장이다.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을 둘러싼 많은 얼굴을 보게 된다. 아빠,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가족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아기에게 감탄하고 아기를 보살핀다. 하지만 이 많은 어른들의 관계는 밤낮으로 먹을 것과 온기를 제공하는 어미와 새끼 원숭이의 결속에 비해 훨씬 허약하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아기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타인의 기분과 욕망을 추측하고 그에 적응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우연히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 사회지능이 남들보다 뛰어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 아기는 다른 아기들보다 성인으로 성장하여 번식할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러니 우연히 탄생한 유전자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것이고 집단 내의 사회지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와 같이 자라거나 대가족에서 성장한 아기의 사회지능은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보내는 외동아이보다 훨씬 잘 발달한다. 모든 정황으로 보건대 인간은 우리 조상들이 힘을 합쳐 존재의 위험을 줄일 줄 알게 된 후에야 큰 뇌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사촌인 침팬지보다 똑똑해지기 전에 일단 단결력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지능과 언어, 문화, 이 모든 성과는 우리의 공감할 줄 알고 입장 바꿔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덕분이다. 먼저 가장 친절한 원숭이가 되고 난 후에 가장 똑똑한 원숭이가 되었던 것이다. 정의는 이타주의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람들은 조건부 이타주의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타적 행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아주 사소한 일이 한 집단을 협력으로 이끌 수도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규모가 동일한 두 이웃 마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첫째 마을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다. 4명 중 1명만 자기 가족이 남들보다 먹을 것이 많을 때 가끔씩 나누어 준다. 두 번째 마을은 정확히 반대다. 4명 중 3명이 마음씨가 곱다. 따라서 두 마을의 주민을 합하면 인구의 50%는 이기주의자, 나머지 50%는 이타주의자다. 어느 날 이 두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닥친다. 이타적인 마을의 주민들은 단결을 잘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고 4분의 3이 살아남는다. 반대로 이기적인 마을은 기아에 대처하지 못해 주민의 4분의 1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의 비율은 달라진다. 이기주의자는 37.5%밖에 안 되고 이타주의자는 62.5%나 된다. 결국 전체 인구에서 이타적인 사람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너와 같기 때문이다. 마르틴 부버. 기원전 5세기 초 공자는 인을 학설의 핵심으로 삼았다. 사람 인자와 두 이자를 합친 이 글자를 공자는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으로 해석했다. 문 밖에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큰 손님 만나듯이 하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로부터 200년 후 철학자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은 기본권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인간성과 정의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공자의 시대에 중동에서도 비슷한 사상이 기록되었다. 기원전 5세기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세 삼경의 저자들은 모든 인간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심이 없었다.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아껴라. 레위기 19장 34절. 인도에서 비폭력 사상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기원전 8세기에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베다 경에서다. 공통의 영혼이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기 때문에, 즉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같은 본성을 나누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모든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힌두교의 경전 중 하나인 우파니샤드에 쓰인 말이다. 기원전 450년 공자가 죽자마자 등장한 부처는 힌두교의 교리를 더 급진화했다. 이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체에게도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계명을 끌어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모든 생명체를 사랑과 연민으로 대하라고 설파했다. 유대교 계명의 저자들 공자, 마하비라, 부처, 소크라테스 등 그들의 사상을 탄생시킨 배경은 다를지 몰라도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들 같은 입장이다. 모두 신이 아닌 인간의 관계가 먼저라고 외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 힐렐이다. 유대교의 정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힐렐은 천국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싫은 짓은 당신의 이웃에게도 하지 마라. 그것이 토라, 즉 율법의 전부다. 개미나 원숭이는 각 집단이 각자를 위해 일한다. 하지만 인간은 고대의 고도 문화 때부터 다양한 인간 공동체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함께 살았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협동하며 살았다. 이타적 성향을 타고났고 집단 규범을 지켰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 공생의 기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그보다 더 많은 인생 스토리가 입증하듯이 돈이 많아지고 여가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간은 절대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그 순간만 행복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다.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이타심이 과하지만 않다면 이타주의자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 이타심이 없는 인간의 공생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타심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공명체처럼 작동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 증폭된다. 자선은 새로운 자선 행위를 불러온다. 신뢰는 또 다른 신뢰를 키운다. 자신의 자비심을 시험해보라. 잃을 것은 없어도 얻을 것은 많다. 이타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금까지 현명한 이타주의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타적으로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까닭은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오른손에 유익한 일이라면 나의 왼발에도 좋은 일입니다. 내 머리에 좋지 않은 일이라면 내 팔이나 다리에도 좋지 않은 일이죠. 몸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독자적으로 혼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과의 협력과 분업을 통해
인간은 훨씬 더 막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인류가 찾아낸 생존과 번영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했던 것이겠죠. 사랑은 개념적으로 볼 때 내가 아닌 타인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좋다는 것,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의 존재가 나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인간은 존망과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며 더 나아가 지구상 모든 생물종과 비생물적 물질조차도 마치 하나로 엮여있는 몸처럼 운명을 함께합니다. 지구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인 것이죠. 이것은 가이아 이론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바다가 없어진다면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다면, 그래서 자외선을 비롯한 강력한 우주선들이 땅에 그대로 쏟아진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감기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또 모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숨을 마시고 내뱉으며 공유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결을 같이 하는 사이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들도 대부분 이타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라, 양보하라, 착하게 살아라, 도우며 살아라. 이러한 것들은 인류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이타성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란 것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궁극적인 주제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입니다. 저자는 그 답으로 이타성을 제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이타성을 발휘할 때 삶이 더 행복하고 번영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라는 예수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죠. 어느 정도의 이타성을 발휘하며 살아갈지 각자가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이타성을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